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죠.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대상자의 4분의 1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는 달리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이 27%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이번 2차 소비 쿠폰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효과가 있을지, 소비 쿠폰이 골목 상권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주춤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온 이후 일부 지역에서 다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이틀째 약세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장에서 파월의 주가 고평가 발언 영향도 계속 있었고요. 네. 지금 인공지능 거품론이 또 다시 미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고 그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0.03% 하락한 3,471.11에 그리고 코스닥은 0.98% 하락한 852.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수급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개인만 나홀로 파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게 미국장 조정으로 영향을 받아도 장중의 낙폭을 상당 부분 다 지금 회복해내고 있어요. 수급상으로 봐도 오늘 원래 외국인과 기관도 장 초반에 매도 우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죠. 이거는 이제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런 투자 주체들도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 환율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최근에 올랐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세를 이어나가는 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율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도 사니까. 네. 이거는 우리 증시의 상승 여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보고 환율 부담을 안고서도 지금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네. 86,000원대로 올라섰고 섹터별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했는데 개별 종목별로 오늘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를 주식 교환 형태로 맞아요. 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만 11%가 그래요. 급등하는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 보니까 1,400원을 돌파한 거죠. 돌파했습니다. 예. 네. 일단 정규장 거래, 외환시장에서 정규장 거래는 전 거래일보다 3.1원이 오른 1,400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게 1,400원이 원달러 환율의 일종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정규 거래 있기 전에 새벽 야간 거래에서도 1,400원을 넘었어요. 네.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4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고 지금 이제 정규장에서도 그래요. 결국 1,400원을 돌파한 거죠. 8월부터 1,380부터 1,400 그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랬죠. 1,400을 넘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않았는데, 네. 네. 그건 이제 이유가 딱 있었던 게 지금은 원화의 약세보다는 달러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결과로 나오는 건데 네. 달러화 강세가 그러면 어디서 왔냐? 결국 최근에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까지도 이런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확산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가니까 결국 이게 우리 원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더욱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 금리를 인하는 하긴 했지만 최근에 공개 발언에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또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약화됐어요. 이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고 일본은행도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달러화 강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한 상태니까 네. 이게 1,400원 위로 올라서면 심리적 저지선을 떠나서 일단 이게 계속되면 결국엔 외국인도 우리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계속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네. 수입 물가가 실물 경제 차원에서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부담으로 또 이제 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만나서 통화 수합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현지 시간 2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제 베센트 장관은 이 관세 협상 총책임자죠.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최근 이뤄진 미국과 일본과의 대미 투자 패키지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베센트 장관에게 했어요. 네. 이건 우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에 현재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진전이 없으니까 베센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통화 수합 체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김용봉 정책실장도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과의 환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직접 협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센트 장관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여러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하겠다 약속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네. 국익 원칙을 또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에서 별도 브리핑을 가졌는데 관세 협상의 이 전후 사정과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통화 수합과 관련해서는 네. 무제한 통화 수합부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화 수합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고 이 통화 수합이 체결되더라도 지금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통화 수합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소위 말해서 3,500억 달러를 에쿼티라고 하는 현금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하라라는 건데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걸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충분 조건도 뒤따라야 된다라는 언급을 그건 했어요.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여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입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게 상당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앞서 베센트 장관과 만나서 얘기했던 상업적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충분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또 김 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미국의 통화 수합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눈길을 끌었던 게 7월 31일에 관세 합의를 합의한 이후에 미국이 양해각서 MOU라고 보낸 문서에 보니까 파리한 내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를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일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망록에도 별도로 적어뒀는데 미국의 이해는 달랐고 그 미국의 MOU 형태로 문서를 보내왔을 때 전혀 다른 내용들이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김 실장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었는데
상업적 합리성에 맞아야 된다. 우리가 감내 가능해야 된다. 국익에 부합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다. 그리고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결국 네. 우리의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겠다라는 거니까 네. 미국이 만약에 미국과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면 네. 협상 시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온 건 없고. 네, 아직은 네. 없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금 외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미국과의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네. 대미 투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김 총리가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이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이제 합의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들이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김 총리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 측이 결국 비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통화수합 얘기 또 했어요. 그래서 통화수합 협정 없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그 금융당국 개편 방안 네. 이게 철회하기로 된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철회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현재 금융당국 체계는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금융당국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해서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금융 정책 기능, 네.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감독 기능을 떼내서 네. 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전을 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원래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정책 집행이나 제재 부과 역할을 했던 증권선물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는 안. 이게 이제 그렇게 검토됐었던 거죠. 그렇죠. 이 안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당초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하면서 이런 금감위 설치법 같은 연계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철회를 한 겁니다. 오늘 고위 당정대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고 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전격 철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편안에 들어가 있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고요. 예. 따라서 이제 현재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원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왜 전격 철회된 건가요? 일단 한정혜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책위 의장이요? 네, 이게? 정책위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시장 불안정을 일단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 법안으로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네. 180일 동안 상임위원회 해당 법안이 이제 묶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체 조직 개편의 완성이 내년 4월까지 밀려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게 현재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당 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일단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갔죠. 네, 굉장히 거셌습니다. 예. 일단 금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거죠. 일부는 재정부로 이제 합쳐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던 금수원을 분리하게 되면 네. 업무 혼선도 불가피하고 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는 이제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민간기관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 네. 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할 직원들이 뭐 장애 집회까지 할 정도로 맞아요. 상당히 내부 동요가 극심했죠. 또 한편에는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이 얼마나 그러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 기능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도 있지만 금융감독원 자체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쪼개지잖아요. 그럼 전체 4개 기구로
금융감독 네. 기능이 다 쪼개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업무 중복도 금융회사는 여기 대응하고 저기 대응하면서 사실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가중될 염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왜 그런 애초에 이런 게 추진됐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가 좀 떨어지는데 조직 개편을 좀 강행한 것 아니냐. 결국 철회를 했으니까 수개월간 혼란만 좀 일으켰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국내 카드사 매출로 분석해 본 결과 지난 7월 지급된 그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이 27%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일시적이나마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는데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이 내수 경기 진작, 또 어려운 소상공인 살리기에 도움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9월 네. 22일부터. 예, 그 신청하는 분이 꽤 많이 네. 많은가 봐요. 네네. 그 1차 첫날에 네. 14.02%가 신청을 했는데 지난 그 1차 소비 쿠폰 때보다 5%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이들 가신 건데 그 신청 현장은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도 1차 때 한번 해봐서 네. 굉장히 수월하고 네. 그 여유 있게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약간 이제 문제는 좀 남아 있어갖고 요일제 네. 첫 주는 이제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몰릴까봐 네. 생년월일 뒷자리하고 요일하고 이렇게 매칭시켜놨잖아요. 근데 이제 요일제 착오한 사람도 여전히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류형. 네. 특히 이제 그 시골에 네. 노인분들이 지류형을 원하시잖아요. 네, 종이. 네.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차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예 이번에는 그냥 없앴다 그래요. 그리고 제주도도 없애고. 그래서 충북 제천하고 제주도는 지류형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 이제 불만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추석 전주잖 네. 연휴 시작되기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빨리빨리들 이번 주엔 좀 신청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싶기도 같아요. 한데 이제 네네. 그 지급 대상이 이번에 좀 다르잖아요. 1차하고 네, 그렇죠. 기준하고 뭐 네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더 해주신다면요. 네, 2차는 이제 선별 지원이죠. 그래서 이제 10%는 못 받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네. 못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상위 10%가 한 506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를 뒀냐. 네. 먼저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사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넘는 분들. 요분들 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8명을 더 선별을 해야 되는데 요 258만 명은 네. 이제 건보료 본인 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조금 불만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저기 재산세가 이제 공시가격이 약 26억 원이면 아파트가 뭐 괜찮은 12억이라고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12억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그렇죠. 아, 네네. 공시 가격은 네. 26억 원 정도 돼요. 아, 네. 네, 공시 가격.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은 12억 원. 이게 이제 공시 가격은 약 2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시세는 또 조금 더 높죠. 그런데 이제 요거 괜찮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에 살면서 소득이 작은 분들은 받나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맞벌이 부부가 소득은 많은데
집은 전세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는 집이 없어갖고 아파트도 없는데 왜 우리는 빼고 저분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 있는데 소득이 적다고 받냐 뭐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것 같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선별이 어려워요. 집이 있다고 해서 또 소득이 없으면 또 집은 깔고 하는 건데 나는 뭘로 살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또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이제 네.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 있죠. 네. 은퇴하신 분들이 집을 줄이거나 전세로 안 주면서 금융소득으로 다 이렇게 몰아놓으신 분도 계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데 분들은 아까 아니 금융소득이- 우리는 어.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금융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네. 그거 좀 나를 넘어 2천만 원 제외시키는구나. 넘었다고 안 준다. 안 준다. 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위 해도. 10%면 나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괜찮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꽤 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연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막상 이제 자기가 제외된다, 네. 빠진다라고 하면 아니 나보다 더 부자는 받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빠지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일일이 많아요. 항의해도 또 그 창구에서 그분들이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네. 그래요. 근데 뭐 이의 제기는 하실 수는 있다 그래요. 어쨌든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차 때는 전체 다 준 거잖아요. 다 준 거죠. 다 줬는데 네. 그때 또 안 받아간 분들이 계신다면서요? 네, 안 받아간 바빠서 사람이 못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저기 약간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 그다음에 경제 운용에 대한 신념, 그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받아가신 분들이 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1.1%가 안 받아가셨는데 한 네. 56만 명이 어. 안 받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이렇게 찾아가도 안 받겠다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는 요 포퓰리즘 정책이다, 물가만 높인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안 받는 그런 정치인들도 계시다. 이렇게. 네. 어쨌거나 정부가 이제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게 된 거는 네. 이제 어려운 내수 경기를 좀 살려보고 네. 또 힘든 자영업자들도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소비 진작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가 네네. 궁금해서요. 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아까 27% 증가했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급 전주하고 그다음에 지급 2주차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제 27%가 증가를 했는데 네. 이 연매출 30억 원 미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매출 30억 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13.6% 늘어나는데 그친 거 보니까 네.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아. 소비 쿠폰이 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굉장히 영세한 상공인이잖아요. 네네. 요 사람들 카드 매출을 보니까 다 30% 이상 증가를 해서 네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소비 쿠폰을 많이 쓴 곳이 어딜까 네. 궁금했었는데 가장 특수를 노린 것이 어디예요? 제일 많이 이제 소비 쿠폰 사용처를 봤더니 제일 네. 많이 쓴 곳이 음식점. 40.3%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트하고 식료품점이 15.9%.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게 편의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은 편의점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0.5%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출이 줄은 거는 5년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가뭄의 단비처럼 네. 요 소비 쿠폰이 편의점에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네. 이제 한 5%나 10% 정도 요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됐는데 이제 이분들이 2차 소비 쿠폰에 이제를 맞이해 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상품 구색을 갖춰 놓는다든가 네. 뭐 이러한 식으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소비 쿠폰 특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그렇죠. 편의점이 좀 과열이에요. 네. 과열이어서 그 편의점이 사실은 이제 공간이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쇼핑의 즐거움이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가서 사갖고 오게 되죠. 이 편리한 장소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편의점이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벤트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네. 이벤트뿐만 아니라 예.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상품 구색을 잘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차 소비 쿠폰은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네. 지금 이제 나왔는데 네. 2차는 그럼 얼마나 있을까? 예, 1차보다 네. 액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네, 액수는 적은데 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타임리하죠. 아, 네.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석 상차림할 때 가정마다 뭐 상차림 비용이 뭐 4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0만 원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석에는 이 10만 원을 토대로 해서 명절에 뭘 많이 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 신장 효과도 더 크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지급하는 액수는 1차에 비해서 5만 원 줄었지만 이게 이제 명절이라는 그러한 특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매출 신장 효과, 그다음에 가계 부담 줄여주는 효과,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네네네. 그 1, 2차 소비 쿠폰 예산 규모가 지금 13조 원이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좀 부담되는 액수는 분명하고 네, 또 그렇죠. 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법도 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 가게 입장에서도 그 뭔가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걱정 많이 하면서 대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 살림살이 있어서도 이게 요 소비 쿠폰을 나눠주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을 하는 것도 결국 빚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 이제 걱정을 하면서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경기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소비 쿠폰 발급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에 그치겠지만 이것도 네. 이제 원래 예상보다 좀 늘어난 건데요. 0., 내년에 예. 네, 1.8%로 반등하는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적자 구체를 100조 원 이상 발행하는 확장 기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간 활력이나 경제 선순환을 재정 투입으로 이끌어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확장 재정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따라서 또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이자 지급이 연간 3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국가 채무 비율 얘기를 간간히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올 연말에 이 GDP 대비 54.5%인데 네.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선진 37개국 중에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을 넘어선 것이다. 54.3%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살짝 넘는 거죠. 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거를 재정을 확장을 할 것 같으면 이게 54.5%가 이제 60%에 육박을 하면 이게 네. 좀 걱정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대외 신인도 어떤 취약성 고려해서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을 일정 이하로 좀 묶어두도록 하는 게 그렇죠. 필요한데 어쨌든 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그렇게 방향성 가져가지만 이게 얼마나 잘 쓰일지 그렇죠.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래서 생각을 정말 이 해봅니다. 돈을 잘 써가지고 네. 이게 낭비되지 않고 네. 경기를 살리고 또 민생을 회복하는데 잘 사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잠깐이다. 네.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실제로 네. 소상공인 폐업은 여전히 많죠. 증가 추세인 거죠, 네네. 교수님.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특히 6개월 미만 된 업체도 폐업을 뭐 1만 2천 개나 했어요.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휴게 음식점도 9천 곳이 폐업을 해서 전년보다 70.7%나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특히 자영업자가 고통스러운 게 이제 3대 이제
삼중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재료,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임대료. 네. 요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거의 고정비처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로 인해서 아무리 매출이 소비 쿠폰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딱 그때뿐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심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인건비 압박을 조금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앞으로 자영업 또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적 지원 어떤 게 좀 더 네네. 뒷받침되면은 네. 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 판단하세요? 일단은 그 폐업하는 저기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가게를 꾸리는데 그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네, 또 그래서 기간도 이제 채워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폐업 지원 대안대출 지원 대상을 올 6월 이전까지 원래는 작년 12월까지였는데 올 6월 이전까지로 확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요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라든가 대환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이 저더러 이제 이 방법이 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난제들이 그렇죠. 많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아까 고정비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하고 네. 그다음에 재료비. 재료비. 근데 이제 재료비도 환율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환율 때문에 재료비도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영업수익이 나기도 힘들고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은 더욱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네. 뾰족 한수가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뭔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나가셔야죠, 교수님. 네. 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저희가 너무 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장이 안정돼 있고 네. 그 월급이 조금씩 오르더라도 일단 네. 직장이 안정돼 있고 네. 이제 고용이 해결이 되면 그냥 소비할 때도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지 하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소비 진작에는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 쿠폰 나눠주는 게 지금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를 운영을 할 때 네.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네. 그러한 경제 운용. 네. 그래서 특히 그 재정도 생산 부문에 어떠한 생산 부분에 넣을 것인가. 네. 그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인데 기업들이 또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뭐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창출되는 고용은 어떤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베이비붐 세대 지금 퇴임하니까 네. 자영업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자영업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해결책은 정말 난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떠한 자리든 간에 네. 큰 자리든 적은 자리든 간에 네. 고용을 늘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부분에 정부가 정책의 어떤 초점을 좀 맞춰야 네네.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일단 그 9월 4주차 네. 부동산원 통계가 나왔는데 전해드리기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또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주가 서울 아파트 평균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12%였거든요. 네. 0.08에서 0.09, 0.12까지 왔는데 이번 주는 0.19%, 0.07%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네. 최근에 서울의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마포, 성동, 한강벨트 네. 이 지역인데 역시 이 지역이 지금 왜 문제입니다. 한강벨트란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들이 그 마포 성동구가 다 한강 지역이 다 연접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 연접한 한강이 보이는 데도 지역들이 있지만 쑥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왜 다 한강벨트라고 묶어가지고 마치 그러게요. 제가 안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게끔 이렇게 만들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들이 지금 전체 다 난리인데요. 성동구는 네. 0.59%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요. 마포는 0.43%까지 올라갔는데 네. 왜 한강벨트라고 하냐면 광진구도 0.35%, 용산구 0.28, 뭐 이렇게 강동구 0.31%, 한강 주변 지역들이 영등포도 0.24, 양천구 0.28.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 지역들은 또 조용해요. 인천은 그래요? 0% 그대로 지난주와 똑같은 보합이고요. 경기도는 0.03%, 지난주가 0.01%였는데 역시 경기도도 분당이 0.64%.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분당이 또 상승폭을 많이 키웠고 서울보다 크네요. 서울보다 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올라가는 지역들만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양극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지방은 마이너스 0.01%, 뭐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는 곳들만 올라가니까 이 정도 상승률이면 아마도 이걸 내버려 두기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분당, 광명, 과천 이런 쪽이 이제 맞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그런 있다. 지역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집값 상승세가 조금 더 이 전주보다 더 좀 커지고 너무 빨라요. 있어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글쎄요 한 부동산 전문가가 집값 하락을 계속 이제 주장해 왔는데 이제 뭐 안정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큰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좀 바꿨다 그럴까요? 그렇게 네네. 전망을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는 있는데 네. 저는 이조차도 시장을 또 불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뉴스가 되니까 사실 좀 무시해도 되는데 일단 자꾸 이슈가 되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네. 사실 대선 기간에 민주당 그 주거위원회에 좀 활동을 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네. 6.27 대책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된다고 했다가 9.7 대책 발표되고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물론 9.7 공급 대책이 당장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맞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더 불안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금리 인하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인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또 맞물리고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모든 악재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이고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추석이 항상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추석 지나고 네. 더 난리가 나거든요. 왜 해마다 추석이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이게 작년에는 추석 지나고 이제 한번 꺾였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꺾이거나 올라가거나 오르거나, 둘 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추석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기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류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다 보면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정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네. 서울이 큰일 났다는데 라는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 상승폭이 확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만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같은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보셨죠?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현장 네.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0.12에서 0.19% 서울 평균 상승률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마포 성동에 가보면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 있잖아요. 뭐 계약금 돌려줄게. 나 계약 안 할래. 네. 집주인이니까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거든요. 네. 배액 상환해주겠다. 네. 라는 현상들이 지금 현장에 발생하고 있고요.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계좌번호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계좌 안 주고 호가 몇 천만 원 올리는 게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되게 활성화됐던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그게 최근에 마포, 성동, 강동, 뭐 광진 이런 지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호가가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한 17억 9천만 원, 17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에 최근에는 17억 9천만 원 거래될 정도로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도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누가 인증샷을 올렸는데 네. 이제 분당에 계시는 분인데 가계약금을 2,500만 원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일주일 새 한 3억 정도 오르다 보니까 네. 호가가 올랐겠죠. 지난달 거래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 100 상환했어. 그러면 2,500에 2,500을 더해서 5,000을 받은 2,500 주고 자기가 2,500 더 주면 더 줘야 되는데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미안하니까 내가 6,000 줬어라고 해서 인증샷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했나 보죠. 자기 건 올라서 네. 매수자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매수자한테 이게 위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수자는 이 돈을 받아서 다른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근데 이런 보니까 거를 보니까 더 사람들이 심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좀 그냥 좀 조용히 있지 네. 인증샷은 또 왜 올려가지고 이게 또 예. 이슈가 되는지 모든 게 지금 다 맞물려서 한마디로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 심리를 빨리 좀 잠재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정부도 계속 그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하고 있죠. 예, 그 대책을 좀 내놔야 될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대책이 나올 카드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을 좀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지역 범위를 올라간 지역들 소위 말해서 앞서서 이제 왜 한강 벨트냐고 하셨는데 한강 벨트만 규제를 할지 네. 수도권 전역을 묶을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역을 못 걷다가 만약에 네. 집값이 진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수단이 물가가 고민이 돼서 오른 데만 또 먼저 하려니 또 옆으로 또 번져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이거 네. 오른 지역만 규제하려다 보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만 규제했어요. 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영등포나 옆으로? 네. 서대문이나 네. 동대문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따라서 계속 규제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수도권으로 묶어버리느냐. 네. 최근에 우리 6.27 대책도 그렇고요. 네. 이게 정부에서 발표되는 대책을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대출 규제도 올라간 지역이 있지나 네. 사실 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마이너스 하락인데도 대출 규제도 적용되고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카드도 저는 한 6대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6억으로 탁 묶으니까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효과가 2달 오래 가지 못해서 정도였기 그랬죠.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그러면 수도권을 다 묶었어요. 근데 토지거래, 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토지 거래도 묶을 수도 있고요. 뭐 토지 거래를 다 묶지는 못하겠으나 네. 규제 지역으로는 묶을 수가 있으니까요. 묶으면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다음 카드는 또 뭘까? 가 또 고민이 되는데 이게 네. 진짜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입장에서는 이게, 예. 공급 대책이 이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이 희망을 좀 줬어야 되는데 네. 앞서서 말한 것처럼 250만 호 착공이라고 135만 호 네, 착공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135만 호 착공이 될까라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LH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언제 될까 뭐 이런 그렇죠. 고민들을 그러면서 많이. 이제 불안감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 이 문제가 이 정부에 딱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이렇게 그럼요. 누적돼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누적된 문제지 누구의 뭐 잘못이라고 할 수도 그렇습니다. 없고 지금 네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공급 대책도 이게 금방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착공 들어가도 네. 한 3, 4년은 정말 기다려줘야 뚝딱 나오는 게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착공인데 왜 입주 물량이 빨리 안 나와? 나 실망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네. 너무 이렇게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제 서로 방향성이 좀 틀려요. 정부는 이제 공공 주도로 그러니까요. LH가 직접 시행도 하고 네. 이런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서울시는 우리 용적률을 올려줄게. 상한 용적률을 1배에서 1.2배로 20%더 올려주고 뭐 공공 기여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도와줄게. 한마디로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정비 조합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줄게라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엇박자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 주도는 네. 3기 신도시 같은 공공 택지에 네. 그건 공공 주도로 하면 속도를 낼 수는 있거든요. 네. 서울 도시면 또 서울시가 이렇게 네.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문제는 이제 내년
앞으로 3년 정도는 뭘 해도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궁금한 5년, 게요. 10년 후에는 나온다는 거죠. 3년 동안 안 될 것 같으면 좀 진작에 서울시도 주택 공급 대책 용적률 완화하고 규제 철폐한다니까 좀 진작했으면 안 돼요? 진작에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음. 이게 서울시장이 또 계속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인데 앞으로라도 서울은 좀 꾸준하게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적어도 공급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결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건 어떻게 당연한 누를 수가 욕망이죠.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급이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시장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은 지금 갈아타기든 뭐 이런 거보다도 참 내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이 제일 불안하죠.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월세가 충분히 공급될지도 지금 고민 아니겠습니까? 고민이죠. 그래도 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일단 공공택지에 그 정부는 37만 2천 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정도 안 나오더라도 한 25만 원만 나와도 공공 분양 물량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무주택자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3기 신도시 물량들 앞으로 나오니까 네. 분양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편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매물이라도 좀 나올 수 있게 정책을 좀 해주면 되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면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잖아요. 네. 한꺼번에 80으로 올리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매년 5% 포인트씩 올려주고 네. 그럼 부담스럽죠?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지금 일반 기본세율이 45%까지 6에서 네, 45%인데 네. 한시적으로 뭐 내년 1년 정도는 35% 정도를 내려주면 네. 팔 사람들은 또 매물이 나오면 또 의외로 집값이 빨리 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물 좀 나올 수 있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세금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안 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답이 없는 아니 거거든요. 오히려 세율은 올라갈 것 같은 느낌들은 시장에선 받고 있는데요. 근데 아닌가요? 아직까지 정부는 그 공시 가격만 올리는 방침만 정했고요. 지금 세금은 네. 손 안 대겠다라는데 저는 세금도 지금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보유세는 살짝 올려주고 양도세를 좀 내려주면 되는데 네.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서울에서 집까지는 중산층들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용기를 좀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물가, 집값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많아요. 집값이 뭐 몇 년 만에 지금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한 4년, 6년, 한 5년 만에 한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분양가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5년 만에 58% 상승한 거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2017년에 광명 뉴타운 첫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774만 원이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3,360만 원까지 됐고 올해 나오는 물량을 보니까 4,70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6억 이하 아파트 비중도 2015년에 80%였는데 2025년에 15%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6억 이하 아파트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다가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 집값이 2배가 됐다. 기회비용도 다 잃어버리고. 네, 너무 기가 막힌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약 부금이나 청약 예금 통장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고민이신데 이거를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시한이 있었잖아요. 그걸 네네. 연장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하십시오. 왜냐하면 네. 부금이나 예금 통장, 부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민영 아파트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예금은 이제 민영 아파트 모든 평형이 다 가능한데 공공 청약 앞서서 제가 3기 신도시 네, 네.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종합 통장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걸 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네. 민영 내가 부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 다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네. 공공으로 분양을 하려면 전환 시점부터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이 당첨 기준 이런 거요. 복잡하죠. 좀 거의 뭐 저는 좀 심플하게 원서 쓰듯이 복잡해서. 책 한 권이에요. 네. 청약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네. 제발 좀 쉽게 이왕하는 것 좀 개편해서 초등학생들도 딱 네.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쉽게 개편할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